일부 지식. 로빈슨 크루소가 조난을 당한 뒤에 간신히 육지에 도달해서 한숨을 돌리고 곰곰이 생각한 것은 유능한 시민의 능력에 관해서였다. 그는 난파선을 전부 살펴보았고 재고 목록표를 작성했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총정리해 자신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현재 교양에 관해 생각해 보려는 우리도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상황에 있다. 우리는 조난당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파국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도덕이 있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도 않으며 배울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인내심도 충분하다. 이제 우리도 한번 제공 목록표를 작성해보자.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사정하고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구분해보자. 우리의 가치 기준도 검토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오류를 교정하자. 그리하여 판단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가 상황을 미화하지 않고 직시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괴물 같은 세 자매 고르곤. 인간의 교양은 실체 없는 그림자의 나라처럼 되어버렸다. 게다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증발되었다. 진지하게 이루어진 인간의 교육 목표에 대한 전문적이고 견고한 성찰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배하는 것이라고는 두 자매, 즉 커다란 불확실성과 커다란 예측 불가능성 뿐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늘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지만 이들은 단지 유희의 대상으로 소모될 뿐이다. 독일의 경우 학교는 시장처럼 교환 논리로 복귀했다. 독일어는 스포츠로, 수학은 종교로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경쟁 과목들의 점수는 그렇지 않은 과목들의 점수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제 학교는 점수를 파는 시장이 되었고 학생들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 교사들과 흥정을 벌이게 되었다. 모든 것과 모든 것의 결합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상호 치환될 수 있으며 서로 보완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고르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 자매 마녀로 이들을 본 사람은 겁에 질려 돌로 변한답니다. 고르곤은 셋째 자매, 즉 거대한 자의성이 새로이 등극했다. 고유한 연구 대상에 바탕을 둔 전문 교과목들의 독자적인 교육가치 개념은 그로써 소멸해버렸다. 지식들마다 가지고 있던 고유의 질서 원칙이 붕괴됨으로써 본질적인 것과 교환 가능한 것,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 의무와 선택, 핵심 과목과 선택 과목 간의 구분도 아울러 사라졌다. 신화와 천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 즉, 어떤 변화가 결절점에 다다르면 곧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는 태양의 진로가 바뀌는 시점을 뜻한다. 지옥에 내려간 다음에는 부활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세 자매, 즉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자의성의 지배를 우리가 종식시킬 때가 왔다. 이 세 자매 중 하나는 신화에 비유하자면 메두사다. 머리가 수많은 뱀으로 이루어진 이 괴물은 하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눈빛을 보기만 해도 즉사한다. 그러나 그놈 앞에다 거울을 세워놓으면 그놈은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자. 학교. 독일 학교는 지금 고통스러운 모순에 시달린다. 졸업시험 결과가 연방 전체로 보면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하므로 각 주의 학생들은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각 주는 고유의 독립적인 교육부를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펴며 또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교육제도는 경쟁사회에 장차 유능한 사회인을 키워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당 간 학교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집권주와 기독교민주연합의 집권주로 양대 진영이 형성되어 있다. 3인당의 주요 관심사는 통합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학교이다. 이 학교는 김나지움을 축소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건립이 추진되었다. 김나지움은 독일의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3인당은 이 통합학교 제도가 계층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계층 상승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서 3인당이 아울러 바란 것은 이른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었는데 이것은
상호 이해의 촉진이었다. 이에 비해 기민련이란 건 기독교 민주연합입니다. 기민련은 김나지움, 레알슐레, 레알슐레는 실용교육을 강조하는 독일의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하우프트슐레, 하우프트슐레는 직업학교나 업종별 도제, 하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형태랍니다. 그러니까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이렇게 있는 거죠. 의 전통적 분리를 고수했다. 그동안 성과를 중간결산해보면 기민련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통합학교는 3인당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통합학교 학생들은 김나지움의 학생들, 심지어 동급의 레알슐레 학생들보다 낮았다. 그리고 성적의 부진을 사회생활 능력의 우위로 상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통계 자료들로 검토해 보았을 때 성취되지 못했다. 결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선명히 드러났다. 통합학교들은 폭력과 범죄율이 다른 학교보다 높고 마약 복용률도 높으며 그야말로 막 가는 학생들도 더 많았다. 국어와 수학 점수도 더 낮다. 일반적으로 3인당이 집권한 주들에서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 기민련이 장기 집권한 주들보다 쉽게 출제된다. 따라서 대학들은 함부르크,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또는 헤센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 합격생보다 바이에른이나 바덴비르텐베르크의 합격생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그 시험 결과는 시험 지역과 상관없이 연방 차원에서 다 같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그것은 이중으로 불공정하다. 예컨대 바이에른 학생은 함부르크 학생과 같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다른 한편 함부르크의 머리 좋은 학생은 바이에른의 학생만큼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그다지 장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된 점수 때문에 그 학생은 자신의 특출함을 드러낼 기회가 없다. 수많은 평균적인 학생들과 같은 보트를 타고 앉아 느리게 항해할 뿐이다. 교육부 관료들은 이런 결과에 낙담해 그동안 검증되었던 절망스러울 때마다 사용해온 수단에 다시금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수단이란 다름이 아니라 허구를 꾸며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사용된 예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영주 포툑킨은 여제 예카테리나가 자신의 마을을 시찰하러 오자 마을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농가의 모습을 한 이동식 신기루 무대를 꾸며 그녀 앞에 펼쳐놓아 그녀를 속였다. 그는 현실 사회주의에 위조된 통계를 임금님의 새우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놓았다. 현재 각급 학교의 실력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각주의 교육부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과학적인 조사 결과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모순되게도 교육 및 학교정책 분야에서만큼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교육의 기본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단 한 개의 단추를 잘못 끼운 때문이다. 즉, 어린이들도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을 교육정책가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외면하고 있다는 데서 교육의 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성적 경쟁을 할 때 출발 지점에서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의 평등을 이들이 고린 지점에서 받고 싶어하는 성적의 평등과 혼동한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그들은 교육 제도를 모든 학생들에게 완전히 개방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차별화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바로 학교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로 생겨난 차별화는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출신에 대한 차별화가 아니라 재능, 학업의지, 도전정신, 취미, 그리고 명예심 등에 의한 차별화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모든 수업이 기초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테크닉인 평가제도를 없앴을 뿐이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비교하며 자극받을 수 있는 평가를 없앴던 것이다. 점수란 원래 절대적 척도가 아니라 상대적 척도를 의미한다. 그 기능은 돈이 비교 불가능한 것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그보다 좀 못한 학생이 있어서 구분이 생긴다. 열등생이 없다면 우등생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정책가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로써 성적이 인플레이션 되었다. 그래서 돈이 인플레이션 된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생겨났다.
사람들의 지갑에는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들이 두둑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머리가 완전히 나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도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점수는 이제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며 구매력을 상실했다. 학교의 점수는 상투어처럼 공허한 말이 되었다. 이제 점수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한다. 이로써 학교마다 기준들이 무너졌다. 어릴 때 가정에서 과업을 완수하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은 불공평한 학교를 무시했다. 그들의 마음은 학교와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다. 바로 이 경악스러운 새로운 상황에 속수무책이 된 교사들마저도 학교를 무시했다. 교사들은 어차피 공경에 처해 있다. 우선 그들은 일반인들의 눈에 수준 이하의 사람들로 비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떠나 학교 울타리 밖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금 학교로 되돌아와서 교육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다. 이는 곧 그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무능한 존재로 비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사람들은 학창시절의 기억에 남아있는 소심한 교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교사들은 실제로 일상의 직업에 대해 일종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매일같이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아웅다웅 하다 보면 자신들마저도 유아적이고 청소년적으로 된다. 늘 어린이와 청소년들만 대하다 보니 말투마저도 그들의 스타일을 담게 된다. 동일한 상대방과의 반복된 의사소통은 상대방을 닮게 만든다. 이것은 사회 법칙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하찮은 일에 금방 흥분하며 과장하기 쉽다. 그러나 배짱이 두둑한 경영인이나 신경이 질긴 기업인조차도 반나절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당장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나게 만들 학교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런 경멸조의 태도는 부당하다. 즉,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예의라고는 털 것만치도 없으며 텔레비전 오락 프로에나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 들짐승처럼 교사의 권위를 공격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만을 늘 궁리하는 학생들의 무리를 앞에 두고 괴테나 실러 따위의 고상한 이상주의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줘야 하는 일은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 파렴치한 남을 괴롭히는 세디스트의 악랄함, 삭막한 야만성을 가진 학생들과 싸우며 매일같이 치르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학교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한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버릇없고 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은 교실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수업이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학생들이 교사를 바보로 만든다. 교사는 공허해진다. 어떻게 해야 이 학생들에게 독일 문학의 고전 이피게니에를 읽히고 이피게니에는 괴테의 희곡이랍니다. 열광할 수 있게 한단 말인가.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양을 가정에서 미리 선물로 가져오라는 것은 점점 더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말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미 가정에서부터 집중력 약화와 교육 결손의 피해자다. 다만 이런 사실이 학교에서 표면화되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독일 각주의 교육부 장관이나 관련 기관들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보고 깨닫지 못하는지 교사들의 손에서 학생들에 대한 제재의 수단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에게는 완전 무장해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훈계, 경고, 가정통지, 그리고 퇴학 따위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것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 투표, 그리고 교무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숫째 그 절차를 포기한다. 그 번거로움은 대부분 교사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교사를 조롱한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교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쉬쉬한다. 그들이 문제를 개진하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로써 교사들은 사회와의 유대와 공조관계에서 배제되었으며 자기들끼리만 각자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위장술로 경쟁한다. 성공한 척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교사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한때 좌파의 교육 이념을 가졌던 교사들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명백히 이중으로 실패했지만
1968년 민주화 운동에서 교육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그래서 이중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실패를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독일에서 학교는 현재 거의 정당 정치의 노획물이 되었다. 정당의 고운 눈길이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은 사람이 교장에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집권 중인 각 주의 정당은 다음 선거전에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 위해 현재의 학교 정책을 보정하고 있다. 새로운 조치, 고무적인 새로운 개념, 흥미롭고 새로운 상표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백년지 대계여야 할 교육이 확실성을 상실하고 실체가 없는 끊임없는 고안품들로 인해 동요하고 있다. 학제적 수업, 프로젝트, 신개념의 학교, 협의체제, 학부모들의 참여 따위가 끊임없이 서로 교대하며 번잡스러운 바람을 일으켜 그렇지 않아도 희박한 공기 같은 희망을 흩날려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요컨대 학교는 매우 가련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물론 간혹 제대로 기능하는 학교, 열성적인 교장과 성공적인 학교, 그리고 반쯤은 만족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는 예외이고 경악스러운 학교들이 오히려 정상처럼 되었다. 이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은 학교에서 교육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교사들은 무엇이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른다. 과거의 고전적 교육이 좁아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자 사람들은 표준들을 모조리 내다버렸다. 바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한다. 독일은 새로운 기준들을 중부 독일의 서구화에서 새로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서구화는 정치적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문화적으로 볼 때 1968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구동독 지역은 1989년의 독일 통일 이후에야 정치와 문화가 함께 서구화되었다. 물론 새로운 기준의 모색은 교육의 각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여기에서 독일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치 시대가 독일인들의 마음에 깊이 남긴 심리적 상처이다. 그 시대는 마치 별이 대폭발을 일으켜 오늘날 모든 빛을 어둠 속으로 흡수하는 블랙홀을 남긴 것처럼 생각된다. 마치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인다. 모든 역사는 그것의 주위를 맴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또 다른 역사에 대한 눈을 가린다. 즉, 문명이 성장해서 전제 군주 정치를 무너뜨린 유럽의 역사가 다른 한쪽에 있다. 이것은 한편의 서사시이다. 그러나 이 서사시에 대해서 학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모든 정치 문화는 자신이 뿌리 내리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전사가 필요하다. 납전자의 역사, 기록할 사자예요. 이 전사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를 이해할 수 없으며 사회와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 악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독일인들이 독일의 파국적인 역사에만 집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태도는 독일인들을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들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독일인들을 고립시키며 독일의 특수한 역사를 연장시킨다. 따라서 독일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독일 사회사의 서사시를 새로 파악하고 연관성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젊은 학생들은 한때 잘못 걸어갔던 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길과 다른 길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독일인들이 배신한 가치들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역사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건국신화는 역사가 오래된 반면에 독일인들은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창 새로 정립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근대 독일의 파국의 역사를 유럽의 커다란 역사 속에 새로이 끼워 넣을 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능력이 교양의 특별한 지식에 속한다. 역사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편성하는 틀이다. 우리의 교양 지식은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체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역사의 틀은 연대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연대기의 윤곽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인들은 역사를 공부할 때 일부 교육개혁가가 역사 수업의 실마리인 연대기적 질서를 산산조각내어 중세의 성 또는 여행지로서의 베트남 가능성 따위의 수업 단위를 대체한 것을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한다. 이 개혁가들은 연대기적 숫자를 암기시키는 수업 방식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개혁은 사실상 미친 짓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연대기적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로 동떨어진 것들의 비교점이다. 그 숫자들은 토막들의 구분을 위한 표지, 사건의 바다의 부표, 한밤중에 빛나는 교통 안내판이며 역사의 길을 비로소 정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연대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책꽂이에 나무판들을 떼어내어 책들을 흩뜨리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시대의 연속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다. 학생들은 역사의 시간적 형상에 대한 감각을 결코 획득하지 못했다. 필자의 영어 영문과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10년간에 걸쳐 행한 앙케이트의 결과를 보면 100명 중 6명만이 크롬웰이 누구이며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셰익스피어가 언제 살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12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역사적 감각이 이처럼 잘려나간 다음에 독일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이상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에서 유럽의 역사를 소개할 때 그 연관성을 가시화시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서술했다. 문학 정전 및 교사 양성의 문제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술도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 지식은 대학에서 배울 수 있지만 교육기술은 교생 실습을 통해 습득된다. 이 전문 지식 중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육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뿐이어서 대부분 그 양이 매우 적다. 독일의 모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를 예를 들어보자. 영어 영문학과의 커리큘럼은 셰익스피어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영문학 작품들의 독해와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산문, 희곡, 서정시의 3대 장르, 그리고 이에 속하는 장편소설, 노벨라는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가지는 19세기의 산문 형식입니다. 단편소설, 서사시 따위의 하위 장르들, 그 밖에 이에 수반되는 관례적인 것과 문체 종류이다.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시대별 양식, 시대의 전형적 주제들, 정신사 및 개념사적 상황, 그리고 사회사적 배경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흥미진진한 연구의 대상이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무한하게 풍요로운 자산을 획득한 사람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시족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학 시간에는 기껏해야 단편소설 몇 편을 분석하고 셰익스피어의 맥버스를 읽는 게 고작이다. 맥버스가 가장 짧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 영어를 배울 뿐이다. 대학에서도 교사 자격지험 희망자들을 위해 개설되는 교직 과목에서는 배울 것이 거의 없다. 교직 과목을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이는 학생들을 낙담시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 뿐이다. 물론 누구나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교직 과목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과들은 속수무책이다. 물론 도거동문학과에서는 이러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독일어는 독일인들에게는 모국어다. 그러나 모국어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독일어 수업의 대부분이 이 주장으로서 정당화된다. 독일의 도거동문학과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말하기를 글쓰기로 전환하는 훈련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논리 정연해야 하며 생각을 더 잘 정리하고 더 정확한 문장 통사 구조, 텍스트의 구성, 문장들의 연결로 보편적인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글쓰기 기술은 노력을 통해 습득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방법론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대학은 독일에는 없다. 무엇이 좋은 독일어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정반대로 독일의 도거동문학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서 가장 끔찍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일 뿐이다. 그 용어들은 문학 비평과 최신 유행 이론들의 중간에 위치한 일종의 잡종 언어로 중국 상인들의 언어,
현지에서 통용되는 수개국의 언어의 단어들이 모자이크로 된 엉터리 통영어, 이 중국 상인들의 언어랍니다. 처럼 뒤범벅되어 들린다. 예컨대 하이데거 및 존재론적, 아도르노식의 절망적인 비난조회, 해체주의적이며 전복적이며 카니발적인 이런 용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수많은 학생들이 동문학을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여기기 때문이다. 이로써 도고동문학은 일종의 대체 종교가 되며 예배의식적 테크닉에 빠져들게 된다. 마술적 방법과 비의적 언어들이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며 언젠가 이들의 뜻을 터득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세계의 수수께끼의 구름을 벗겨내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리라는 암시를 받는다. 도고동문학의 이런 방언들은 도고동문학자들을 그 학계 내에서 각종 종교파의 교도들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 종파들이 과거의 사람들의 교양이라 불렀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양의 개념은 원래 1968년 이전까지는 대학 전공으로서의 도고동문학과 중고등학교의 실제 수업 간의 괴리를 이른바 정전 들로 메운다는 계획으로 독일에서 생긴 것이다. 그렇다네요. 정전은 캐논으로 그리스어로 척도라는 뜻, 성서의 외경에 대비되는 정전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됨. 독일 문학에서는 괴테, 실러의 고전 문학 작품들이 여기에 속했음. 이라네요. 대학에서 도고동문학 연구와 중고등학교에서의 언어 영역 수업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필독서로 목록화된 이 고전적인 정전들이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 책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 책의 그런 연결 기능을 망각하게 되었고 오로지 대졸 시민계급의 전유물에 불과하며 하층 계급들에게는 고깃국 냄비에 이르는 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인 교육제도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새로운 대중을 대학교육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학들을 우민대학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전들은 연결 기능을 박탈당함으로써 존립의 위기에 빠졌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 책들이 나치의 이념에 이용되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힐더린 실러의 애국주의적 작품들이 나치 이데올로기 선전에 이용되었었답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이 책들로 복귀할 수 없다. 이 책들 대신에 필자는 유럽의 이웃 국가들도 독일인들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목록을 제공하려 한다. 귀결 및 새로운 관점. 과거 문학 정전 대부분은 독일 고전주의 시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몇몇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명백히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위대한 작품들을 지향했다. 낭만주의 이전의 규칙 시학,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문학은 독창성보다는 수사학, 장르론 따위의 규범적 규칙에 따라 창작되었다. 이것을 규칙 시학이라고 한답니다. 낭만주의 이전의 규칙 시학, 그리고 독일의 이웃 국가들이 문화적 전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후대의 사실주의적 세계관에서 나온 문학은 그 목록에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이 양쪽 방향으로 정전의 목록을 확장해 가고 있다. 여기서 추가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 이것은 문화학 관련 학과들의 교육과정 개편을 둘러싼 토론회가 열리면서 드러난 관점이다. 즉, 대학생들이 시사적인 것, 현대적인 것에 대한 강좌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학 강의의 실제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 현대적인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막연히 비현대적인 전통사회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에서
미술, 음악, 그리고 철학에 대해 기술할 때 현대와 비현대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각예술을 기술하는 장에서는 역사주의와 박물관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음악을 기술하는 장에서는 음악 형식의 혁신 과정을 중시했다. 사상에 관해 기술하는 장에서는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술되던 종래의 관례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점을 중시하는 철학 전통을 부각시켜 기술했다. 그럼으로써 독일의 교양 인문주의를 앵글로색슨적인 시민 인문주의로 보완하고자 했다. 현대사상 부분에서는 철학, 이데올로기, 이론, 그리고 과학을 구분했다. 한 사회의 문명화 척도는 언제나 여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므로 필자는 교양 개념에는 남녀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들에 대한 지식도 이에 속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따라서 여성과 여성 운동이 문명화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는 데 마지막 장을 할애했다. 독법 안내. 알고 있는 지식을 광범위하게 기술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생기게 마련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에 본문에 수시로 화살표를 해두었다. 필요한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역사와 다른 분야들이 겹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생겨났다. 한 시대가 유달리 특징적인 문화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원전 5, 4세기의 아테네에서의 철학이 15, 16세기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회화가 주를 이룬다. 이런 경우에 철학과 회화에 관한 것을 역사의 장에서 기술했다. 그리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철학과 회화의 장에서는 그 기술을 생략했다. 이는 고대의 문학과 미술에도 해당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우리피데스, 페이디아스, 타키투스, 키케로에 관한 것을 알고자 한다면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그리고 다빈치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장에서 찾아가 읽어야 한다. 게다가 독자가 시대별로 사건들을 조망할 수 있는 연대표,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킨 책들의 목록과 이들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부록 부분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이 책은 이처럼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심층 분석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처럼 간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즐거운 교양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자.